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별 독특한 체험을 다 해보는데요, 얘를 타려고 합니다. 얘가 사실 제 드림 라이드예요. 제가 평생 동안 가장 가지고 싶었던, 소유하고 싶었던 탈 것이 있다면은 이 세스나 208 그랜 카라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약간 플라이 시뮬레이터 팬이잖아요. 보니까 경비행기 타는 분들은 얘를 약간 SUV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축구장 하나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비포장 활주로에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지에 뭐 사진 촬영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 비행기를 애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꿨었냐면은 이 앞에 이제 조종석이 있고 뒤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뒷 공간을 다 의자를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약간 캠핑카처럼 뒤에다 이걸 설치를 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꿨는데, 오늘 이 비행기를 한번 타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왜 탈 거냐? 제가 제주도라든지 부산 같은 데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딱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왼쪽에 헬리콥터들이 있고 경비행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찰청, 산림청, 뭔가 중요한 국가기관들의 로고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항상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 업무의 한 부분,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 비행기를 타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쫙 확대하면은 그 안에 길이나 건물, 그것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위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는 비행기를 타고 오늘 서울을 한 바퀴 돌까 해요. 옛날에 경비행기 가지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이런 비행기 같은 거 보면 되게 자세히 보거든요. 근데 사실 악당들이 자주 이용하죠. 오지에 방공그룹한테 무기를 배달한다든지 이렇게 수풀에 착륙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이 나오는 비행기여서, 제 머릿속에는 터프하고 실용적이고 정말 아무데나 착륙할 수 있고 메인테넌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비행기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플라이 시뮬레이터 좋아하시는 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일단 세스나 비행기가 처음 조종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세스나 비행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세스나 비행기는 대체로 날개가 위에 있는 게 특징이고요. 비치크래프트나 다른 비행기들은 아래에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날개가 위에 있으니까 아래가 잘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카라반은 이렇게 여러 명 탈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름이 캐라반이어가지고 여러 명 탈 수 있게 좀 늘려놓은, 그래서 약간 SUV나 미니버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높잖아요. 이게 높아가지고, 저기 내가 알기로는 172 같은데 저기 있는 비행기가, 그리고는 이제 낮아가지고 지면이 약간 불규칙할 때 착륙하기가 얘가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뮬레이터만 해봤지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 분들 중에서 조종사 분이 계시면은 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세스나 208 캐라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장비가 하늘에서 카메라를 수직으로 내리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지리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경비행기는 특히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카메라는 90도로 아래를 향하는 그런 자이로 장치가 돼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해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동여 지도를 봤거든요. 김정우 선생님이 얼마나 그 지도 만들려고 고생하셨는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 발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김포에서 이륙을 해서 행주대교를 따라서 비행을 한 다음에 북한산 북쪽으로 해가지고 돌았어요. 북한산 옆으로 지나갈 때 기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은 북한산 높이랑 비슷한 높이로 날아갔거든요. 뉴스에 보면은 북한산에 등산객들이 몰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헬기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손 흔들잖아요. 그 정도 거리에서 북한산을 내려다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 위에서 보면은 그 자연의 절경만 느껴져서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량천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온 것 같아요. 의정부 정도 해가지고 중량천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제 올림픽대교부터 뭔가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남산타워가 좀 흐릿하게 오늘 구름이 껴서 보이고, 굉장히 큰 녹지 하나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서울 가운데. 저게 뭐지? 옛날 미군 기지 자리, 그거 이제 공원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전 오른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왼쪽이 강남이었는데 강남 쪽은 못 봤어요. 근데 피디님이 앉아 계신 쪽에서는 이제 현충원이랑 저 강남 쪽이 많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여의도를 오른쪽으로 끼고 날아가니까 고층 건물들이 쫙 보이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간 파크원 타워 진짜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여의도가 워낙 멋있어서 그런지 한 2바퀴 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위로 2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이제 상암동 위로 지나가가지고 하늘공원이랑 올림픽 경기장이 보이고, 예, 김포에서 착륙을 했습니다. 야, 이게 모든 게 시뮬레이터나 책으로 배운 건 감각을 모르잖아요. 진짜 인간이 대단한 존재다. 어떻게 요만한 깡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늘을 날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제가 시뮬레이터 좋아하니까 약간 비행기 움직이면 아 오른쪽 페달 누르셨구나, 왼쪽으로 돌렸구나, 약간 이런 걸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면서 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요. 지도를 만든다는 게 참 재밌는 일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 인공위성이 있기 전에, 우주선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모든 지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를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뭐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가 있었다고 그러죠. 뭐 그런 지도도 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고민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뭘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주인공이 이렇게 깨어나면은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이 Where am I?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봤다는 사실만으로 답변이 되는 게 있어요. 아, 서울이 거기에 있구나. 아, 북한산이 저런 산이구나. 아니면 어떤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갈 땐 모르는데 아, 저 도시하고 저 도시를 이렇게 이은 거구나, 계곡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도시를 그릴 때 bird's eye view라고 그래가지고 새 시점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던 시절의 사람들도 저 높이 나는 새 눈으로 보면 뭔가 이해되는 것이 있을 거야, 세상에 대해서 라는 거를 감지를 해서 지도는 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굉장히 인간한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다. 근데 이게 최근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왜 중세 사람들은 자기 시족이나 자기 마을은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나라는 개념이 희박했냐라고 그러면, 사람은 눈으로 뭘 봐야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는데 나라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을은 산 위에 올라서 내려다보면 볼 수가 있는데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카시니라고 하는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프랑스 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전체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한 뒤로 여러 나라 국가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 사람들한테 알린다. 그죠?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 지도 그린 그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쫙 와가지고 조선이 저렇게 생겼대. 처음 본 거죠, 그때. 그리고 이제 세계화라는 것도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포르투갈 사람이 그린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은 세계가 그려져 있는데 일부 공간들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다 온 공간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 지도를 딱 보면은 아, 저기는 비어있네, 저기는 우리가 모르는 공간이네, 갔다 와야지. 최소한 어느 공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알았다는 거죠,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이게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항해사들의 지도가 1500년대는 그거를 국외로 가져나가는 게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상인들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가 없는 나라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르네상스 시대에 얼콜레 데스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페라라라는 도시의 지도자가 그 리베라 지도를 갖다 훔쳐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탈리아에 전시가 돼 있는데 그 지도를 훔쳐야만 어떤 글로벌한 사고나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지도가 중요했다는 거죠. 되게 유명한 지도 중에 하나가 이제 발드시 뮬러 지도라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유럽에 전파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가 미국의 국회박물관에서 90년대에 이걸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 가장 비싸게 팔린 지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세계 지도에서 그 땅에 아메리카라고 써 있는 최초의 지도가 그 지도였대요.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와 지평을 넓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라이드 쉐어링 어플,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데 모든 것에 사실 다 지금은 지도 데이터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지도는 항상 중요했지만 정확하고 정밀한 지도는 어느 때보다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하니까.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과 새로운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자주 떠서 자주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오늘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